네,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이른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도 현역 의원 140여 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40여 명이 참여한 이 모임,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과연 선거법 개정이 될 것이냐, 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번 총선에서 다당제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선거법과 총선 이야기를 이분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가 한 1년쯤 전에 관련 영상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1년쯤 전에 이 의원과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도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네. 예.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글쎄요. 그 1년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시민들을 상대로는 공론조사도 맞습니다. 네. 진행이 네. 됐었죠. 네. 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네. 엊그제 이 의원께서 올린 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쟁점은 간단하다. 네.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지금 제도를 그냥 그대로 지키느냐다. 네. 뭔가 진전되는 거 없이 과거냐 지금이냐라면 네. 좀 허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 허무할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제 선거법이 개약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겠길래 그래서 오늘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약이냐 현행 유지냐.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들으신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다 잊으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중장기 과제가 됐고요. 이번 총선은 현행 선거법대로 기본적으로 치릅니다. 그 이야기는 소선거구 하에서 253개의 지역구와 47개의 비례대표, 이 300석의 의석으로 치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47석의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뽑자. 2016년도의 제도,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의 제도로 뽑자. 그게 이제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 불쑥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요,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법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거법 개혁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에는 우리가 협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제가 허무할 마음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그 허무함을 강요드리는 건 아닌데요. 근데 1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네. 뭔가 한두 걸음이라도 좀 진전되는 게 없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유권자들도 조금 그런 허무한 감정을 공유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현행법을 지켜내고 또 위성정당 금지법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는 그 제도로도 제대로 못 해본 거거든요. 위성정당이 그때 때문에.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현행법,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법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예. 거기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초점은 허무하지만 오히려 논의는 집중되는 감도 있습니다. 이게 좀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그 47석,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배정된 그 47석을 과거로 회귀해서 병립형으로 하느냐, 국민의힘 주장대로, 네. 아니면 지금 제도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렇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가느냐, 네. 이건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픽을 가지고 하겠는데 만약에 네. 제 설명이 좀 미진하다 싶으시면 네.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잠깐 볼까요? 예, 제작진이 마련한 건데 2016년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 아니라 그보다 4년 전이죠.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뽑았었습니다. 그때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47명이었거든요. 그 47석을 어떻게 배분했는가. 아시다시피 투표장에 가셔서 1인 2표제, 그러니까 지역구의 그 지역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시고
그다음에 정당에도 한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래서 정당에 주는 그 투표를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새누리당 33.5%, 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 그래서 저 비율대로 47석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게 바로 병립형입니다. 단순하죠. 그랬더니 17, 13, 13, 4석 이렇게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저렇게 되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요, 지역구에서도 의원들을 당선시키기가 힘든데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300석 가운데 저 7% 정도라고 하면 대략 한 2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4석밖에 못 가져갔고 지역구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2명밖에 당선을 못 시켰어요, 당시에. 그래서 전체 의석은 6석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20석과 6석의 차이는 좀 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이 유리한 제도다. 예,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당들처럼 좀 뭔가 연동형으로 뽑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준연동형인데요. 만약에 A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10% 정도를 득표한다고 치면 아시다시피 전체 의석이 300석이니까 10%면 30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동형은 그 30석을 다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만약에 A 정당이 3명밖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27석을 보충해주는 형태가 바로 연동형이고, 준연동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절반 정도만 이렇게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00석 가운데 30석이 아니라 10% 득표를 했다 할지라도 한 15석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3명을 당선시켰다고 하면 15에서 3을 빼면 12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더 이렇게 넣어주겠다, 보충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10% 지지를 받는 국민들의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취지라서 이거는 소수 정당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거대 정당들의 어떤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저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꽤 있고요. 네, 네. 뭔가 설명이 좀 맞습니다. 부족하거나 아니요, 틀립니까? 아닙니다. 저 예.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예.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소선거구화에서 253석이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에요. 소선거구화에서는 1등 아니면 2등만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53개의 의석은 1당 아니면 2당이 다 가져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표가 발생하죠. 선택권이 제한되죠. 그래서 47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의석에 대해서는 이건 골목상권이다. 여기에는 2개의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자. 3당, 4당, 5당의 작은 정당들이 다양하게 의석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병립형 선거제도는요, 이 47석의 골목 상권에도 두 당이 뚫고 들어가서 좀 더 가져오자, 그런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10석, 15석 좀 가져오고 싶다. 민주당도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눈 감아줘라,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좀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로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겠다,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예. 저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대 보증해왔습니다. 확립된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덜컥 이 제안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이 약속을 한 것보다는 눈앞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결론이 납니까? 물론 이미 결론을 과거에 이미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지만 네. 그래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니 네. 그러면 뭔가 못 박는 결론은 언제 사실 나옵니까? 기약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양당이 밀실협의, 소위 말하는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일매일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민주당이 유혹에 덜컥 넘어가지 않도록 좀 감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밀실 협의는 양당에서 누가 합니까?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합니다. 아, 원내 지도부가. 예. 그러면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겠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제가 말씀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네. 물어볼 걸 그랬네요. 이 사안도. 예, 또 알겠습니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네.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네. 국민의힘에 제가 또 따로 물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네. 이탄희 의원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명분? 사실 명분이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직접 듣으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긴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어떻게 보면 특히 묻지마 거부권, 법률안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까지도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게 다음 총선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이 되는 의석 수를 100석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요. 한쪽 당의 110석 이상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계산을 하면 2020년 득표율 기준으로 양당이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한 당은 180석 이상 수학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은 아예 기계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나머지 정당은 110석 이상 보장받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참패하더라도 110석을 보장받아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지하고 현재의 올스톱돼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2027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병립형 선거제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네. 바로 그러하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좋을 일을 우리가 왜 해주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결국은 뭐 양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국민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실종 사태가 대한민국 국가의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대한민국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참사 대응 거의 없었고요. 지금 세수 펑크 59조 원 됐는데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만 무정부 상태인 게 아니고요. 국회가 이러는 것까지 막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들, 뭐 양곡관리법이라던가 노란봉투법이라던가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던가 계속해서 거부하시거나 또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방송법, 간호법, 또 김건희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요. 국민들의 삶을 불안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22대 국회 구성이 돼도요. 또 민주당이 대승을 해서 또다시 일당이 되더라도요. 22대 국회는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3년이 얼마나 중요한 3년입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 70년 동안 모든 세대가 자기 시대의 어떤 과제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민주화, 보편적 복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후진적인 정치 구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좌절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건 국가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보수와 진보가 협업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이렇게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보수와 진보가 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의 문제 제기는 비단 민주당이 뭐 200석까지 차지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 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닙니다. 네. 다당제 제도를 다당제의 풍토를 만들어 감으로써 정당끼리의 어떤 연합, 네. 타협, 협치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입니다. 다른 정당이 들어오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은 어차피 두 당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양당의 독점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반사이익 구조가 돼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상대방만 욕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예. 이걸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47석의 골목 상권이라도 보장을 해서 다른 정당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 보수 정당, 뭐 유승민 신당 요즘 얘기가 되던데요. 그런 합리적 보수 정당과 또 진보 야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당들과 사안별로 연합해서 구체적인 개혁 법안들이라든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까지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22대 국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정치고 협치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사수해야 한다는 게 지금 이탄희 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 야당과 협업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22대 국회에 만약에 합리적 보수 신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검찰개혁 법안 같은 경우에 협업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열에 2명, 3명은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합리적 보수 정당이 들어와서 민주당과 협업해서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정치입니다. 물론 거꾸로 국민의힘이 어떤 네.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해서 네. 어떤 뭐 정책을 또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이른바 합종연행 같은 것들 그런 국민들이 것들이 이제 선택하시게 되겠죠. 예, 국민들이 네. 이제 선택하고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발언하신 걸 보니까 현재 그런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준연동형 이게 그대로 가지 않고 만약에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직을 걸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예, 직을 걸겠다는 거는 뭐 가령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의를 해주면 나는 총선에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까? 말 그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맞겠다는 뜻입니다. 예. 직을 걸고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사실 1년 반 동안 선거제 개혁 또 정치 개혁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중장기 과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최소한 계약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대통령이거나 당대표라고 하면 쉽게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부 걸고라도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약간 집요하게 묻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결국 불출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아닌지가 아직은 제가 불명료하게 들리긴 합니다. 일단 눈앞의 일을 막는다. 여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뒷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눈앞의 것을 못 해낼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린 말씀 알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가겠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면 네. 그럼 현행대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까? 민주당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당이 합의해야지만 새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20년에 요거는 해봤기 때문에 지금 예.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우리가 원래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유혹을 참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변수는 이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2020년에 위성정당을 두 거대 정당이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소수정당들이 가져가야 할 그 비례대표들을 네.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럼 이번에는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걸 만약에 만들면 네. 법적으로 원천봉쇄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법들로도 양당이 합해서 처리만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는 순간 현실 세계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법을 처리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구 중심의 정당과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이 합당을 하는 게 결국 문제거든요. 2020년으로 돌아가자면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 163석을 했는데 예, 굳이 더불어시민당이 17석하고 합당을 해서 180석을 만들어야 했느냐. 163석 그대로 있고 17석은 뭐 열린민주당이라던가 다른 진보 야당들과 합당해서 진보 야당 교섭단체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됩니다. 아, 그걸 법에 명시한다? 그렇습니다. 가령. 예. 네. 그럼 정치자금법을 조항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를 위성정당으로 볼 것이냐가 이게 두부모 가르듯이 이렇게 탁 선명한 건 아니라서 가령 이건 뭐 좀 상상이긴 합니다만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네. 우리는 위성정당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뭐 방향성을 같이 한다.
민주당과 같이 뭐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선전을 하면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름도 또 비슷하게 짓고 만약에 그런다면 뭔가 위성정당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효과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근데 선택권을 국민들이 쥐게 되시죠. 예.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의 2020년의 위성정당은요. 이것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위성정당입니다. 상대방 위성정당보다 우리 위성정당 더 키워주세요. 양당이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해서 몰표를 가져간 다음에 그 노골적으로 광고를 선거가 했다. 끝나고 예. 합당을 한 겁니다. 예, 예. 중요한 건 합당입니다.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지 않고 진보 야당 또는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하도록만 놔뒀어도 예. 21대 국회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올숲 상태로 오진 않았죠. 예. 그래서 합당하는 걸 막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건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예. 특히 중요한 건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여러 비례정당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든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떻든 선택지는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만약에 2020년하고 똑같이 위성정당에 몰표를 주실 거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한번 투표를 해보고 말하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합당을 막는 조치, 그것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에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할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병리편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죠. 1번, 국민의힘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번,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까지 나아간다. 저는 그 경우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무튼 원칙대로 가야 된다. 제가 이게 이상론이 아니라 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요. 2020년에 국민의힘이 103석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구 84석이었습니다. 위성정당으로 19석을 얻어서 겨우 100석 넘어서 턱걸이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국민들이 19석 모아주실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심판의 어떤 투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합리적인 보수 신당과 경쟁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우리는 약속 지킵니다.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 구도에 우리 민주당도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욕심 안 되니까 지역구에서만큼은 저희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폭주에 대한 심판, 단일 구도로 치러진다고 하면요. 예.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어도 저는 100석 넘기가 어렵다고 효과가 생각합니다. 없을 것이다. 네. 예. 그걸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했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도 40%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의 힘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까 저렇게.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면 계속 총선 직전까지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안 나고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예측하는 영역은 사실 뭐 결정권을 제가 쥐고 있는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예측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저는 당 지도부의 침묵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장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국민들이 드린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어떤 선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탄희 의원께서 거대 정당 중에 한 정당, 민주당에 이제 몸담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뭔가 여러 정당들이 출연하는 이런 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으로부터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의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그 판사는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됐습니다. 대법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동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서로 양당이 상대방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지금 반사이익 구조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증오 정치가 돼 있으면 제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철창에 자기를 가뒀던 하청 노동자 유채한 씨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신림동 반지하에서 목숨 잃었던 일가족 고 홍수지 씨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SPC 계열사 빵을 만들다가 사망했던 고 박선빈 씨,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고 장덕준 씨, 이런 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 구조를 바꿔야지만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저희 민주당의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단독 180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을 했는데 예. 국민들께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22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가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반사의 구조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정치를 180석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연합해서 하겠다. 차라리 연합해서 200석을 노리겠다. 우리 의석수는 줄더라도. 약간 줄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간입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47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예. 저희가 지금도 지역구 의석만으로요. 단독 과반을 훨씬 넘긴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심판 단일 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넉넉하게 단독 과반 일당이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연합정치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문제의식을 확장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번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선거법 개정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개헌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아예 늘리자는 얘기들도 오래전부터 많았고 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개헌은 뭐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뭐 4년 중임제가 맞다 등등.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뭐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당장 현행 제도를 사수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귀결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서 좀 그렇게 좀 폭넓은 논의가 더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좀 하나를 따로 말씀드리자면 예. 내각제는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는 없앨 수도 없고요.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에서 나머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연합 200석이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다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윤석열 대통령 방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는요. 대통령 선거 자체도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예, 뭐 그렇죠. 예. 민주당에 대한 혐오,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 정권 교체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 본인의 의지, 본인의 비전 없이 그냥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자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걸 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꿔야지만 지금과 같은 불안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같이 된다고 하면 그 이해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주기를 맞춰서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는 이런 개헌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2032년에 두 개가 만나더라고요. 총선하고 대선하고. 그래서 그때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더 큰 논의가 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뭐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년에요. 정말 연합 200석이 된다고 하면 개헌 의석이 확보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국민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 축소도 포함하고요. 대통령 선거 제도도 포함하고요. 국회의원 임기 축소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정말 천재 이루와 같은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예.
그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만 하고 좀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예, 제가 뭐 사전 질문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 총선기획단을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선거법과 관련된 거는 알겠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겠죠. 앞으로 이제 총선을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탄 의원께서는 이것을 사수하는 것이 총선 전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입장인 것 같고 이거 말고 네. 지금 언론 보도는 최근에 국민의힘에 많이 이제 쏠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서 좀 향후 몇 개월 동안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대 양당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역 의원 기득권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주요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단독 공천을 주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런데 저는 현역 의원들이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내에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요. 신진들도 현역 의원하고 동등한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합동 토론회라던가 예. 합동 연설회라던가 또 우리 당원들 문자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한 당 기구가 관리를 하면서 신진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또 마지막으로는 당 내에서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합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소선거제도 하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 하는 것을 그냥 여러 명이서 결선 투표제 없이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 투표제가 과정에서 필요하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예.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86세대 다선 의원들이 좀 우상호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든가 이른바 험지로 가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전공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법이라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냥 경쟁을 하자. 네.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뭐 하여튼 저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신인들이 도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